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명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1부, 2부를 다 화천 대유에 맞춰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희한하게 대부분 법조인이 이 여기에 핵심으로도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이런 일이 잘 없었죠. 네, 이런 일까지는 잘 없었는데 예. 사실은 이제 뭐 전체는 아니지만 좀 일부 이제 전관 판사 검사 경력을 가지신 이제 일본 전관 이제 법조인들이 사실은 좀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 사건 자문 막 수임하고 뭐 심지어 이제 뭐 검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폭에 연루된 뭐 이런 것들 사건도 뭐 이렇게 하신 걸 제가 봤었는데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좀 경향이 일부 없지 않았지만 이 정도로까지 전방위적으로 특히 고위 법조인들 중심으로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것을 저도 처음 좀 듣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들이 성균관 대학 법대 인물들이 너무 많아요. 네네네. 그 성남의뜰 대표이사 고재한 성균관대 법대. 그 다음에 김만배도 법대는 아니지만 성균관 대학 나왔죠. 동양철학과가. 그 다음에 곽상도 의원도 성균관 대학 법대죠. 그 다음에 이승문이라고 실제 뭐 지가 화천대유 처음에 경영자라고 튀어나온 사람. 여기도 성균관 대학 법대. 그래서 이제 성대 법대 인맥이 많고 김만배, 이승문, 유동규 이 세 사람이 좀 핵심일 것 같고 그 다음에 박영수 그 다음에 그 곽상도 요렇게가 곁다리 붙었고 이제 강찬우도 붙었고 이제 요렇게 쭉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과거에 그 노무현 때 한참 부동산 시행 사업이 뭐 이 복잡하고 시끄러울 때 보면 변호사들이 부동산 시행 사업에 2000년대 초반에 많이 붙어가지고 그 관여하는 것도 많이 봤는데요. 실제로 그게 이 확인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실제로 겉으로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 재무적 투자자 그러니까 뭐 각종 은행들 보험회사들 같은 이런 것들을 넣고 그 다음에 이 컨소시움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화천대유를 자산관리행사 회사로 상징적으로 1%를 넣은 것처럼 했고 그 다음에 SK증권이 6%좀 들어왔는데 그것도 또 천화동인 멤버들 신탁이었고 그래서 그것도 SK증권이 들어와서 뭐 증권회사도 당연히 은행처럼 이런 일에 재무적 투자자로 들어온 걸로 생각했는데 또 그게 아니었고 주식도 보면 우선주 일종이 있어서 이제 먼저 좀 가져가는 거 그렇지만 결의 의결권은 없는 거 그 우선주 2종이 은행들 그리고 보통주는 화천대유하고 그 다음에 SK증권인데 보통주를 얘들이 보면 1% 6%를 하지만 보통주로 넘어오면 그건 우선주에 서고 그렇습니다. 둘이 합쳐서 15, 85로 100%를 가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성남의 뜰이라는 컨소시움에서 사업에서 남은 부분을 이 도시개발공사 지분으로 성남시에 일정하게 떼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 가져왔다. 그렇죠.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과반을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5,053억을 성남시가 가져가고 6,400억입니까? 그건 이제 시행이익과 이제 그 배당이익까지 해서 6,400억을 화천대유, 천화동인 같은 회사들이 가져가고 처음에는 언론들이 이게 잘 몰라가 지분들이 숨겨진 게 있을 것 같아 이랬잖아요. 근데 뭐 이제 다 드러나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처음엔 기자들도 우선주 뭐 보통주 구분을 잘 못해가 아직도 이걸 맹쾌하게 설명한 기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개요만을 보자면 이 화천대유 그쪽의 패거리에 이익 실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9월 15일 날 분양이 끝난 그 이 SK 테라스라는 그 SK 건설에 있겠죠. 그거는 아파트가 아니라 뭐 도시 생활형 주택이라고 해가 거기는 3,440만 원 평당. 그러니까 30평짜리가 한 10억에 그렇습니다. 아주 고가로 분양되고. 그렇습니다. 서울하고 뭐 거의 유사하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대충은 2018년 중반경에 대부분 분양이 됐는데 아파트는 그 5,900채가 넘는 6,000채에 가까운 아파트는 2천만 원에서 평당 2,500에 분양이 됐거든요.
그것도 그때만 해도 아파트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이라서 네. 굉장히 센 가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때 주변에 용인내 분양 가격이 1,700인데 그렇습니다. 공영 개발한 데서 1,500 이하로 떨어질 줄 알았는데 얼추 한 1,000만 원쯤 더 받더라는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렇지만 땅이 워낙 좋으니까 그게 이제 다 분양이 아주 수십 대 1로 다 됐다는 거예요. 뭐 하여튼 2018년 경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부동산 폭등이 시작되고 또 이제 박원순이가 이제 뭐 10년 동안 뭐 저희가 뭐 그것을 주요한 뭐 가장 중요한 원인을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서울 지역 내 주택 공급이 이제 완전히 거의 사실상 차단당하면서 이제 경기도 일대가 들썩들썩 일대 딱 그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뭐 다른 어떤 입지보다 훨씬 좋은 입지에 있는 대장동 아파트가 당연히 뭐 그게 뭐 고가의 그 분양되고 하는 것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좀 자리 잡던 그런 시점이었던 거 그러니까 이 일의 주역이었던 성남시의 이재명 밑에서 이 그 구도를 짜는 데 이렇게 되도록 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맡았던 그렇습니다. 실무 책임자가 유동규 아닙니까? 유동규도 그렇고 그다음에 김만배라는 기자인데 기자는 부업이고 네. 이 부동산 쪽에 여기저기 기웃거렸다고 네. 그래요. 네. 김만배. 네. 그다음에 남욱 기자, 네. 남욱 변호사. 네. 이 사람들은 부동산 현장에서 서로 적대적으로 경쟁까지도 했던 사람들이 결국 대장동에 모여들어서 네. 이걸 다 한 팀이 돼서 해먹었다 이래 봐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변호사들이 있고 기술자들이 붙으니까 이게 겉으로 기자나 시민들이 또 도시에 의해서 이 내막을 알기에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가. 그렇죠. 안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곽상도 한 명만 야고 나머지는 다 여권 성향 인물인데 네. 뭐 남욱은 옛날에 뭐 동당의 당적을 가진 적이 있다지만 뭐 대한민국의 정치판에 보면 이 당 저 당 다 다니는데 현재로서 보면 나머지는 다 여권 성향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이 그 국민의 동당의 게이트다 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전 해도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뭐 저도 그 말은 인정합니다. 이 이제 대장동 게이트의 시작이 뭐 이명박이라던가 이제 현 야권 구 여권에서 비롯된 것까지는 저도 이해는 그러니까 수긍하겠는데, 근데 이 일이 쭉 이제 진행되면서 고비고비가 있었는데 그 고비고비에는 분명히 이재명과 여권의 인허가라던가 여러 가지 그 힘이 작용된 게 분명한데 이거를 좌우 뭐 공통의 그러니까 국민의 똥당과 더불어 거수기 당의 좌우 뭐 연합 게이트라고 그러면 모를까? 이거를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볼 수는 절대 없는 거죠. 좌우 연합 게이트라고도 나는 볼 수 없는 게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 보수 여당일 때 한나라당 시절에 이걸 해먹으려 했겠죠. 그렇죠. 민영으로. 네. 그런데 민영으로 해먹었으면 다 깜빵 갔겠죠. 그렇죠. 김병량 시장 뭐 있고 할 때 신영수 뭐 국회의원. 그러니까 신영수 의원 뭐 동생이 깜빵에 가고 뭐 이것 때문에 그랬다잖아요. 네. 여러 사람이 눈독을 들였겠지. 황금 마지막 땅이니까 황금자이. 그런데 해먹으려다가 못 해먹고 갔고 이재명은 성남시장을 하려고 오래 벼르고 있었더만요.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기존 성남시장을 구속시키는 부분에 상당히 일조를 해가 제보를 했더만요. 그게 이제 검사 사칭 사건으로 사실. 네, 검사 사칭 사건이고. 네. 그래서 이재명이 그때 이제 제보를 해서 결국은 김병량 당시 한나라당 시장이 수원지검에 구속될 때 부장검사가 지금 곽상도고. 그러면 이재명은 결국은 이걸 해먹고 싶어서 좀 하던 당시 한나라당 패거리들을 제압하고 네. 들어와서 네. 그러놓고 지가 민영을 하면 죽으니까 머리를 써가 공영의 탈을 쓴 민영을 해버린 걸로 보이는데 네. 아무리 지금 이재명이 여당의 유력한 후보가 거의 될 것 같은데 돼 가고 있다고 한들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진영 논리에 기대어서 무조건 우리 쪽에는 내 편을 들 거다. 수사는 다 뭉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심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일의 핵심은 누가 이걸 인허가 했는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만약에 이 논리를 모르고 허가를 해줬다면 이게 자기가 남이 민영화할 때는 그걸 제보까지 해서 구속시킨 사람이 네. 자기가 되어서 공영화한 데놓고는 실제로는 공영을 빙자해가 그리 남을 줄 몰랐다 어쩐다고 운운하고 자빠졌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직무유기나
무능으로 대통령 자격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남을 깜빵에 보낸 사람이 지가 하면서 사실은 더 해먹어버리는 식으로 만들었다면 이런 걸 갖다가 최종 도장을 지가 찍어주고 지 신복이 그걸 다 짜고 했다면 이재명은 그것만으로도 대통령 자격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택지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이제 상식이 있으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런 택지 개발,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용도가 이제 뭐 이런 이제 대장동 같은 경우도 농지나 이런 것들이 많았을 테니까 용도가 변경되고 어쨌든 택지 지구로 이제 지정이 돼서 이제 허가가 나야 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브로커들이 움직이고 돈이 오가고 연합치가 형성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지구가 결정이 되면 이제 수용을 해야 되는데 민간 업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협의 이제 매수를 통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10년씩 걸리죠, 막. 그렇습니다. 돈도 엄청 많이 줘야 되고. 엄청 많이 줘야 되고. 근데 시가 수용의 주체가 돼가 거기에 그린벨트니 그렇습니다. 뭐 그 공원인이 다 집어넣고 공원 애정 부지나 네. 그리고 일부만 민간인이 가진 걸 하게 되면 전체 퍼센트지로 따지더라고요. 그래 전체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전체 퍼센트지 중에 민간인이 몇 프로인데 네. 그 민간인이 저항해도 네. 뭐 전체 퍼센트지 중에 뭐 그때 당시 70%인가 뭐 70%. 예, 70%를 넘겨버리면 네. 저항해도 40%가 아무리 뭐 반대하더라도 다 그러면 뭐 밀어붙이는 그냥 거죠. 공탁 시켜버리고 그렇습니다. 뭐 강제 매수로 강제 매수해서 이제 등기 이전해 버리고 인도 청구 소송하고 네.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변호사들 저 같은 경우도 좀 해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굉장히 강력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공영 개발 방식은 이렇게 국가가 공공사업이란 목적으로 강제력을 동원해서 손쉽게 또 싸게 이렇게 매수 이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반면에 또 지켜보는 눈도 많고 규제가 많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장난치기는 또 쉽지 않고 민영 개발은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한을 받지 않아서 뭐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 기대 수익이 높은 반면에 또 이런 것들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는 데는 또 한계가 이러다가 어렵고 강제력 동원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것이 뭔가 하면 이런 부분들을 그 엄청난 가해 비용이 그렇습니다. 그만 전부 똥파리가 미겨야 많아. 되고 막 온 사방에 다 미겨야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어지간한 돈을 가지지 않고는 이걸 시행을 하겠다고 달라들지를 못하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민영은요. 그렇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에서 녹아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 사업 비용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 보통 이제 뭐 토지 수용제 토지를 뭐 매입하든 수용하든지 어쨌든 이게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제 그 금융권에서 이제 담보가 있으니까 이제 대출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계약금도 지급해야 되고 이러저런 사업 비용이 얼마만큼 많이 드느냐. 그래서 민간 쪽이 훨씬 많이 들고 이렇게 따지면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고위험이 있는 부분이 사실인데 지금 이재명이가 한 이 대장동 개발 방식은 이런 국가나 공공의 강제력은 성남시가 알아서 쫙 해주고 대신에 이제 이익을 나누는 건 또 민영 개발 방식이라고 그래서 다 지역끼리 나눠 먹는데 뭐 이게 공공기관이 그러면 처음부터 뭐 리스크 요인이 민영에 있었다라든지 뭐 그렇게 많이 남을지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부동산 폭등 때문에 많이 남았다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이걸 처음에 대중적 분양을 하던 타이밍에 보면 실제로 20%밖에 안 올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 네. 오르기 시작해서 네. 그러니까 부동산 폭등하고 관계없이 네. 워낙 땅이 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 부지들 블록 중에 3분의 1을 자기들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3분의 1을 자기들이 했는데 자기들은 남이 갖고 간 땅값의 65%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평당 200을 싸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30만 평이면 6천억을 벌 수 있었다고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적어도 화천대유나 천하동인에게는 이것들이 멤버로서 보통주로서 이 사업에 이 대장동 전체 사업에 이 배당을 받아가는 배당의 역할도 컸고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배당이 따지고 보면 성남시가 가져간 것보다 더 컸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그거에 만족 못하고 3분의 1은 직접 시행을 하래가 그 시행을 3분의 1을 아주 싼 값의 땅을 사가지고 자기들한테 수의계약으로 그거를 갖다가 직접 건설사를 선정해서 해줬는데 이번에 SK 통해서 한 게 그게 직접 시행한 게 이번에 이제 뭡니까 시장에 놓은 거죠. 네네. 3,440만 원 평당. 네, 그렇죠. 거기서 또 1,몇백억이 더 들어온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6,400억 벌었다는 것도 일부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계산을 잘못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재명이 말대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딴 것도 아니고 그렇죠. 부동산에서
이런 계산을 공무원들이 잘못할 리가 없다는 없습니다. 거죠. 예. 전혀 그럴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보통 뭐 6% 이상의 초과 이익은 환수한다든지 뭐 그렇게 돼 있다더라고요. 그렇죠. 민간 사업자를 넣을 때, 그렇죠. 관하고 같이 네, 할 때. 네, 네. 근데 6%가 아니라 지금 뭐 이것들이 기껏해야 3억 5천에다가 심지어 SK가 빌려준 돈 400억을 넣는다 하더라도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 전체 규모에 돈 조금 넣었다가 받아간 돈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두 가지 성격이 뒤섞였다고 봐요. 네. 하나는 이 일에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의 또 그 밑에서 실무적으로 다 진행한 사람의 믿을 수 있는 측근들이 이 민간 사업자로 설거머니 조용히 들어와가 그렇죠. 실제로는 다 해먹는 구조. 그렇죠. 그리고 이 구도에서 밖에서 오른쪽 왼쪽에서 칼을 대면 곤란하니까 거기에 대한 일종의 방어벽으로 네. 이 호화 라인업에 그렇죠. 다 세웠는데 네, 네. 그런데 그 호화 라인업을 다 세우면서 등장시킨 부분이 좌우가 다 칼을 못 대도록 막아줄 만한 사람인데 그렇죠. 이 사람들이 또 이 일의 핵심들과 관련해서 엄청 이해관계자들, 그렇습니다. 예? 법조계에 있으면서 엄청 이해관계자들, 뭐 SK에 대한 이해관계자, 그렇죠. 이재명에 대한 이해관계자, 남욱에 대한 이해관계자, 그렇죠. 이런 사람들 다 집어넣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연결하면 다 쫙 연결이 됩니다. 그냥 평소에 이 좀 신세를 크게 져서 봐줘야 될 사람들을 이 일에 끌어들여 갖고 방패막이도 세우고 또 다 봐주고. 네. 그러면 박영수하고 곽상도는 딸과 아들을 집어넣었는데 네. 곽상도 아들은 50억, 박영수 딸은 그 이 아파트 한 채 특혜 분양과 50억 해서 50억 플러스 알파인데 그 정산이 안 됐다는데 말을 못 하는 거죠. 네. 계산이 끝났을 것 같은데. 그러면 딸 아들을 집어넣었다는 거는 뭔가 이 일을 주체로 네 것처럼 생각해서 성의껏 좀 잘 막아주라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또 그러니까 어떤 좀 그러니까 뭐 추측이지만 그러니까 무언가 급부를 받아야 될 사정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방어적인 차원보다 그래서 뭐 소장님도 계속 이제 뭐 그 그러니까 많이 받아가는 부분에서 그렇죠. 논리가 말이 안 되니까 그렇죠. 애들을 집어넣어가. 그렇습니다. 애들의 어떤 퇴직금이나 네. 성과급으로 주려고 했던 거 아닌가. 네. 그렇게 보이죠. 네. 자, 그런데 권순일도 등장했고 박영수, 권순일, 김순남, 강찬호, 네. 김수남이도 등장했고 그다음 이경재도 등장했고. 이경재도 등장했습니다. 참 그러니까 희한한 사람이 하나 끼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어제 그 제가 받은 내용에 따르면 최태원이가 깜방에 있을 때 석방하는 부분에서 초대 정무수 물론 그때는 최태원이 그때 석방될 때는 민정수석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박정권과 가까우니까 초대 민정수석을 그렇죠. 안 했겠어요. 그렇죠. 곽상도가요. 그렇죠. 그 곽상도. 네. 그 다음에 당시 최순실이 최고 실세건데 최순실하고 가까운 이경재 변호사. 이경재. 그리고 또 거기서 통할 수 있는 김수남 그렇습니다. 등이 라인업이 돼가 네. 이 일에 다 들어왔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최태원이가 또 특검을 받을 때 그렇죠. 이재용이가 돈을 줬으면 최태원이는 안 줬나? 그것도 93억을 줬다. 그렇죠. 근데 불기소 됐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특검이 누구예요? 박영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여기 엮인 사람. 네. 그 다음에 강찬호는 처음에 그 남욱이 될 때 수원지검장을 했다 하지만 또 이재명 변호사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재명이가 형 강제 입원에 대한 거짓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건을 이 선거 중에 뭐 엄청난 수천억을 환수시켰다 했는데 그때 당시까지는 안 들어간 2018년 4월까지는 그렇죠. 그 이후에 들어온 거를 들어온 것처럼 네.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지금 선거법 위반 사건에 한 꼭지로 들어가 있었잖아요. 한국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순일이가 두 번에 걸쳐서 두 대목에서 논다며 네. 대법원에 올라간 네. 이재명의 이 범죄 혐의 내용 중에 대장동 건이 두 번에 걸쳐서 이 법정 기록에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의 그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문에 딱 보면 4쪽에 이제 원심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검사가 이제 검사에 또 이제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했으니까 이제 그 대법원 판결문 4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원심 이제 2심범을 얘기하는 거죠.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검사 사칭 정가 및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업적 관련 각 허위 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를 판단한 제1심 판결 그대로 유지하였다. 여기에 이제 피고인 이재명이 2018년 6월 2일경부터 2018년 6월 3일경까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배포된 책자형 선거 공보물에 기재한 대장동 관련된 쭉 얘기를 이제 개발 이익금 5,503억 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하고 요즘에는 아주 많이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홍보물에도 넣고 유세 연설을 했는데 이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검찰이 나중에 보니까 이게 조상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이제 벌어진 일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했더니 하여튼 뭐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뭐 세부적으로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로 우리가 보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대법원 판결문에 떡하니 나와 있으니 권순이 이 부분을 몰랐다면 말이 안 되는 자, 거죠. 그렇다면 지금 오늘 그 대법원 판결 과정에 대해서 일부 남은 시간에 임 변호사님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서 참 이게 내용이 나왔던 것을 제가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 2020년 8월 12일자 영남일보에 이국은 한동대 법대 교수로 이 양반 당연히 서울대 법대 졸업해가지고 박사까지 했는데 뭐 하여튼 여러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참여연대에 이제 가담을 해가지고서 이제 좌파 성향의 법대 교수를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칼럼을 이제 영남일보에 칼럼을 썼는데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7인은 이제 이재명 공직선거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해석할 때 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더 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견해를 취했고 박상욱 대법관을 비롯한 대법관 5인은 허위 사실을 소극적으로 숨긴 행위를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과 달리 판단할 수 없다면서 다수의 견해에 반대했다. 뭐 이러면서 이 소수 의견을 밝힌 대법관 5인은 선거 문제를 판단하면서 이제 법원이 고수해온 입장. 그래서 뭐 공직 선거를 권력 또는 직위를 향한 위험한 경쟁으로 전제하면서 뭐 끊임없이 불법 행위 유혹에 시달리는 후보자들을 엄격히 규제해야 된다는, 그래서 마치 이거 이재명에게 유죄가 인정돼야 된다는 대법관들은 막 그 대한민국의 정치적 자유를 굉장히 아주 제한되게 해석한 사람들이고, 이에 비해서 이제 새롭게 주류를 이룬 대법관 친의 다수 의견은 이제 이런 정치적 자유들을 더 폭넓게 해석한 것이다. 라면서 이제 김 교수의 이규근 교수의 칼럼에 이런 얘기가 그 당시 나왔더라고요. 대단히 흥미롭게 다가오는 것은 퇴임을 앞둔 권순일 대법관의 선택이다. 대법관 12인의 최종 선택을 고려 역으로 추정하여 보면 가장 최근에 임명받은 대법관으로부터 역순으로 견해를 밝히는 최종 평의에서 그러니까 대법관 가장 최근에 임명된 짬밥이 제일 작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먼저 입장을 밝히고, 그렇죠. 뭐 유죄냐 무죄냐 이제 쭉 올라와서 이제 최종적으로 대법원장. 근데 대법원장 다음으로 이제 가장 먼저 대법관에 임명된 사람이 이제 권순일 대법관이니까 마지막 이제 대법원장 전에 이제 견의를 밝히는데, 그래서 이국은 교수의 얘기에 따르면 이 당시에 이게 흘러나왔던 겁니다. 권순일 대법관 앞에는 아마도 5대5의 상황이 벌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근데 권순일 대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던 권 대법관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새로운 다수 의견에 가담함으로써 앞서 말한 법사회학적 변화를 촉발한 셈이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 보수 정권에서 임명한 대법관이 이제 이재명에 대한 이 관대한 해석을 갖다가 정치적 이 홍보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하지 않고 아주 느슨하게 대하는 견해에 동조해줬다는 거. 이게 이제 이국은 교수라는 이 진보 법대 교수가 보기에도 권순일 대법관의 이런 이제 변화가 굉장히 좀 이채로웠다라는 게 칼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말씀드린 것,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권순일 대법관이 전혀 내용을 몰랐다고 말을 할 수가 없고, 또 이제 권순일 대법관 주장에 따르더라도 전화 통화만 해가지고 월 1,5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면 이건 오히려 사후 뇌물죄를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다 알려지는 내용이지만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연세대 로스쿨 권순일 전 대법관이 연세대 로스쿨 석좌 교수로 재직하고 변호사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렇게 고액의 보수를 받았다. 그럼 변호사가 아니라는 입장에서 받은 거라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어디 석좌 교수를 하면 변호사 등록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대학교 로스쿨 같은데 교수로 들어가면. 근데 딴 것도 아니고 석좌면
좀 그러겠네요. 이제 말이 이제 석좌 교수지 이제 뭐 아시겠지만 뭐 석좌 교수, 겸임 교수 여러 가지 이제 영들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대법관 정도 되시는 분이 이제 석좌 교수를 가시면 급여나 이런 것도 상당하게 대우를 해 주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그 변호사를 개업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참 이례적이고, 그러니까 그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양승태 대법원장에서 제청된 대법관이 이제 갑자기 이재명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진보적 대법관들과 견해를 같이 해서 그 무죄의 의견을 밝히고 퇴임 후에는 자신이 확인한 그 대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는 그 관련된 기업의 고문으로 월 1,5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게 보통 보면 이 사람이 내가 볼 때 만약에 이재명의 그 석방에 결정적인 이 캐스팅 보트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때 입장을 밝힐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초반에 대법원에 올라왔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그런 이게 무죄 취지의 의견을 피력하고 다녔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1,500만 원만 받았겠느냐도 의문이 있죠. 그렇습니다. 또 박상도가 50억이고 네. 뭐 그다음에 뭐 저기 박영수가 그 이상인데 네. 권순일이가 그런 결정적인 일로 이재명을 살려주는데 완전 캐스팅 보트를 던졌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권순일이 진짜 이거 1,500만 원 뭐 연봉 뭐 2억 미만의 부분을 받았겠느냐 그것도 의문이에요. 네, 의문입니다. 네. 과연 뭔가가 있겠죠. 근데 전직 대법관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뭐 전화 통화 한 것만으로도 뭐 월 1,500 받는 게 작은 돈은 아니지만 정말 이 정도 돈에 어떤 그러한 것들을 모두 변호사법까지 위반해 가면서 이 짓을 했겠느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죠. 그리고 자기가 이 맡았던 사건 보통 사건도 아니고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좌우하는 사건에서 권순일이가 이런 선택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한번 물어봤어요. 보통 이런 게 진짜 이런 중요한 사건이 판사들의 의견에만 좌우되는 거냐 아니면 뭐라고 좀 암시가 내려오냐고 하니까 아마 이걸 풀어줘도 무방한다라는 암시가 내려왔을 거다.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을 거다. 이래 보더라고요. 네. 만약에 그 판사들이 그렇게 이 통제불능 상태였는데 문이 그런 상황을 원치 않았다면 이렇게는 또 안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이 그런 가이드라인을 열어줬던 걸로 보고 이때부터 벌써. 그런데 이제 호남이나 많은 사람들은 뭐 우리조차도 한동안은 문이 이재명을 원할 리 없다라는 단순한 맹제에 사로잡혀서 이 판을 좀 잃는데 실패한 거죠. 하여튼 그러니까 뭐 하여튼 끊임없이 하여튼 이권으로 뭐 묶여져 있는 집단이다 보니 뭐 순식간에 막 되는 것인데 하여튼 뭐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뭐 최근에 그 뭐 회의나 이제 이런 뭐 이제 방송에서 이제 소장님하고 말씀을 나눈 거지만은 참 문재인이 참 이런 면에서는 참 기민하고 사악하고 참 대단하다. 뭐 순간순간 그 입장을 변화하고 결국 여기에 종전의 입장을 따르던 사람들 병신 만드는 거는 참 쉽게 잘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1부에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2부에 또 토론을 더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